리처드는 우리가 런던에 머무는 동안 자주 찾아왔어. 하지만 곧 편지는 잘 안 쓰게 되었지. 그의 빠른 두뇌, 쾌활한 성격, 좋은 기분, 그리고 신선한 에너지는 늘 즐거움을 줬어. 내가 그를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집중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 없이 교육받았다는 게 참 아쉬웠어. 그가 다닌 학교나 교육 시스템은 수많은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이 대했거든. 각자 성격도 능력도 다른데 말이야. 덕분에 리처드는 늘 일들을 대충 넘기면서도 나름 좋은 성적을 받았고, 때로는 뛰어났지만 그건 산만하고 화려한 방식이었어. 결국 그가 가장 키우고 길러야 했던 바로 그 재능들에 자꾸만 의존하게 됐지. 재능은 분명 중요한 거야. 그게 없으면 큰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고, 하지만 불이나 물처럼 좋은 종이 되면 꼭 좋은 주인이 필요한데, 그걸 리처드가 주인 삼지 못하고 그 재능에 휘둘려 버렸어. 그게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어버린 거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당신 애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적는 거야. 그게 내가 리처드에 대해 품은 생각이었어. 그리고 내 보호자 말이 맞았다는 것도 자주 느꼈지. 채권, 소송의 끝없는 지연과 불확실함은 그에게 큰 판에 한몫 끼어든 도박사 같은 태도를 심어줬거든. 어느 날, 내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 베이햄 베저 부부가 찾아왔어. 자연스럽게 리처드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지. 리처드 카스톤 씨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큰 활력소가 됐답니다. 배저 부인이 말했어. 우리 해군 출신 수어서 대위가 늘 그러셨죠. 내가 미드쉔맨 식당에서 항상 순조로운 바람과 편안한 항로 같은 존재라고요. 선장님 배의 선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도 내가 분위기를 살린다는 뜻이었죠. 저도 같은 말을 리처드 씨에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 좀 이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는 아니라고 했어. 배저 부인이 살짝 넌지시 던지는 말투가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았거든. 클레어 양도 아니죠. 배저 부인이 상냥하게 물었어. 에이다도 아니라고 했고 뭔가 불편해 보였어. 자, 여러분. 배저 부인이 말을 이었어. 제 마음대로 여러분이라 불러도 되겠죠. 우리는 부디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부탁했어. 정말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배저 부인이 계속했어. 여러분은 정말 매력적이니까요. 보세요. 저는 아직 점지만 아니면 남편이 제게 그렇게 말해 주거든요. 아니에요. 배저 씨가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반박하듯 큰 소리로 말했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배저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 그럼 아직 젊다고 하죠. 물론이죠. 배저 씨가 맞장 붙였어. 여러분, 아직 젊지만 저는 젊은 남자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답니다. 크리플러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중해에서 수어서 대위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 지휘 아래 있던 미드쉔맨들과 친해지려고 했었어요. 여러분은 그들을 젊은 신사라고 부르는 말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매주 회계 장부를 파이프 클레이로 다듬는다는 말도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달라요. 바다가 두 번째 집이었고 저는 꽤나 선원 노릇을 했으니까요. 또 딩고 교수님과 함께 했던 적도 있고요. 유럽에서 꽤 알려진 분이죠. 배저 씨가 조용히 말했어. 첫 번째 남편을 잃고 두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되었을 때도 배저 부인이 마치 연극 대사처럼 전 남편들을 이야기하며 말했어. 전문의들을 관찰할 기회는 계속 있었죠. 딩고 교수님의 강의에는 많은 학생이 참석했고, 저는 뛰어난 과학자의 아내로서 과학이 주는 위로를 느끼며 우리 집을 학생들에게 과학 교류의 장으로 열어두는 걸 자랑으로 생각했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레모네이드와 비스킷이 준비되어 있었고, 과학 이야기는 끝이 없었죠. 그야말로 인상적인 모임이었군요.
서머슨 양. 배저 씨가 존경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 그런 분의 후원 아래라면 엄청난 지적 교류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배저 부인이 말을 이었어. 이제는 제 세 번째 남편인 배저 씨의 아내로서 추워서 대위 때부터 형성된 관찰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며 딩고 교수님 시절에 생긴 새로운 목적에 맞게 적응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카스톤 군을 완전 초보자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엔 여러분, 그가 자신의 직업을 신중하게 선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이다가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나는 배저 부인에게 근거를 물었어. 서머슨 양. 그건 카스톤 군의 성격과 행동 때문이에요. 그는 너무 느긋한 성격이라서 자신이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그가 그 직업에 대해 무기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업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이 없어요. 만약 어떤 인상이 있다면 아마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일 거예요. 그건 전망이 좋지 않아요. 우드코트 군 같은 전문의들은 그 일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많은 노력과 적은 보수, 그리고 긴 시간의 인내와 실망을 견뎌내며 보상을 찾지만 카스톤 군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배저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사실 그건 배저 부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클레어 양. 배저 씨가 대답했어. 하지만 부인이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니 저는 자연스럽게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부인의 생각이 합리적임을 알게 되었어요. 배저 부인은 스워서 대위와 딩고 교수라는 두 명의 매우 뛰어난 심지어 유명한 공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결론은 간단히 말해 배저 부인의 결론과 같아요. 스워서 대위의 격건 중 하나였죠. 배저 부인이 말했어. 해군식 비유로 표현하자면 끈을 달궈 놓았으면 더 달궈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데크를 닦아야 한다면 데비 존스가 당신을 쫓아오는 것처럼 닦으라는 거죠. 그 격언은 의학계에도 해군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직업에 다 해당되는 말이야. 배저 씨가 말했어. 수어서 대위가 정말 멋지게 표현했지. 참 아름다운 말이야. 우리가 결혼하고 대번 북부에 머물 때 사람들이 딩고 교수님을 좀 불평했어. 배저 부인이 얘기했어. 교수님이 작은 지질학용 망치로 집이나 건물의 일부분을 조금씩 떼어내서 훼손한다는 거였지. 하지만 교수님은 과학의 성전 말고는 그런 건물은 없다고 대답하셨어. 원칙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정확히 똑같아. 배저 씨가 맞장 붙였어. 아주 잘 표현했어. 교수님도 마지막 병원 때 정신이 혼미했음에도 금 앙치를 베개 밑에 두고 간병인 얼굴을 두드리며 같은 말을 하셨지. 진짜 열정인 거야. 사실 우리는 배저 부부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솔직히 의견을 전해준 건 진심에서 우러난 것 같고 그 의견이 꽤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는 제런다이스 씨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리처드와 이야기하기로 했고 그가 다음 날 저녁에 온다길래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 에이다랑 좀 있다가 내가 들어가 보니 내 사랑스러운 동생은 내가 알던 대로 리처드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어때? 리처드. 내가 물었어. 난 항상 그 반대편에 앉았지. 그는 나를 완전히 누나처럼 여겼어. 아, 괜찮아. 리처드가 대답했어. 그보다 더 잘 말할 수 있겠어, 에스더. 내 귀염둥이가 자랑스럽게 외쳤어. 나는 현명한 척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잘 안 됐지. 괜찮다고 내가 다시 물었어. 응. 리처드가 말했어. 그냥 좀 평범하고 지루해. 하지만 다른 거랑 별반 다를 건 없을 거야. 아, 내 사랑 리처드. 내가 걱정하며 말했어. 무슨 일이야? 리처드가 물었어. 다른 거랑 별반 다를 거 없다니. 내가 대답했어.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더든 아주머니. 에이다가 리처드 너머로 날 믿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어. 아무래도 다른 것들과 다를 바 없으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리처드가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어. 어쨌든 우리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일종의 시험 기간일지도 모르잖아 근데. 아 참, 소송 얘긴 하지 말랬지. 금기된 얘기야. 그래, 괜찮아. 다른 얘기하자. 에이다는 기꺼이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싶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잘 정리했다고 확신하는 눈치였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을 꺼냈어. 아니야, 리처드. 내가 말했지. 그리고 내 사랑에이다. 너희 둘한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친척인 내가 진심으로 어떤 망설임 없이 진지하게 임하는 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생각해봐. 이 얘기 진짜 해야 돼. 헤이다. 너무 늦으면 안 돼. 맞아. 꼭 얘기해야 해. 에이다가 말했어. 하지만 난 리처드가 맞는 것 같아. 예쁘고 매력적이고 그를 정말 좋아하는 에이다 앞에서 내가 똑똑한 척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어제 배저 부부가 여기 왔었는데. 리처드. 내가 말했어. 그분들이 내가 그 직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듯했어. 그래,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네. 리처드가 말했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고 그분들 기대를 저버리거나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사실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하지만 괜찮아. 다른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잖아. 들었지, 이이다. 내가 말했어. 사실은 리처드가 반은 생각에 잠기고 반은 농담조로 말했어. 이 일인 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나랑 맞지 않아. 게다가 배저 부인 얘기만 너무 많이 듣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에이다가 기쁘게 말했어. 어제 우리 둘 다 똑같이 생각했던 거잖아, 에스더. 그렇다고 생각해. 리처드가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어. 아마도. 그러니까 알다시피 갑자기 다시 기분 좋아지면서 덧붙였지. 내가 아까 한 말에서 벗어나는 거야. 뭐, 다른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을 거야. 괜찮아. 다른 얘기하자고. 하지만 에이다도 사랑 가득한 그 얼굴 처음 심리를 안개 속에서 봤을 땐 순수하고 믿음직스럽게만 보였는데 이제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된 지금은 더더욱 그랬지. 에이다조차도 고개를 저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 그래서 나는 리처드에게 슬쩍 말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가끔은 자신에게 조금 무심할지라도 에이다에게는 절대 무심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걸 소홀히 하지 않는 게 그가 에이다를 아끼는 마음의 일부라고 말이야. 그 말에 리처드는 거의 진지해졌어. 내 사랑, 어머니 허버드. 그가 말했어. 그게 딱 그거야. 몇 번이나 생각했고 진지하게 해야 하는데 왠지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도 났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뭔가 한 가지라도 확실한 게 필요해 보여. 너도 모르지. 내가 이이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하는 사촌. 정말 사랑해. 하지만 다른 일에선 한결같지 못해. 너무 힘든 일이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리처드는 약간 자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말했지. 내가 선택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야. 불쌍한 사람. 에이다가 말했어. 난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똑똑한 척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었어. 다시 시도해봤지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에이다가 두 손을 모아 그의 어깨에 올리고 리처드가 그녀의 부드러운 파란 눈을 바라보고 둘이 서로를 보는 동안 말이지. 내 소중한 여자야. 리처드가 그녀의 금발 머리칼을 손가락 사이로 빗으며 말했어. 다만 애가 좀 성급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잘못 이해했나 봐.
내 성향이 그쪽이 아닌 것 같아. 시도해 보기 전까진 몰랐지.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걸 다 취소할 가치가 있는지야. 별거 아닌 일로 큰 소동을 만드는 것 같거든. 리처드, 어떻게 별거 아닌 일이라 할 수 있어. 내가 말했어.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야. 그가 대답했어. 그냥 내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에이다랑 나 모두 단호하게 지금까지 해온 걸 취소하는 게 분명히 가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득했어. 그리고 리처드에게 혹시 더 맞는 다른 길을 생각해 봤냐고 물었지. 그럼 쉽튼 부인. 리처드가 말했어. 네가 딱 찔렀어. 응, 생각해봤어. 법조계가 나한테 맞을지도 몰라. 법조계. 에이다가 마치 이름이 무서운 듯 되물었어. 켄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켄지 밑에서 수습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면 리처드가 말했어. 나는 금기구역이라고 해야 하나 그쪽을 눈여겨보면서 공부하고 완벽히 이해해서 소홀히 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예이다의 이익과 내 이익 사실 똑같은 거지를 챙길 수 있을 거고 블랙스톤 같은 법학 서적들을 엄청난 열정으로 파고들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리 확신하지 않았고 그가 아직도 밀어두고 희망하던 그 막연한 것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이다 얼굴에 살짝 그림자를 드리운 걸 봤어.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려는 그 마음을 북돋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마음을 확실히 정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지. 내 사랑 미네르바. 리처드가 말했어. 난 너만큼이나 진지해. 실수를 했지. 우리 모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다시는 안 그럴 거고 흔히 보기 힘든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물론 말이야. 갑자기 다시 의심스러운 얼굴로 덧붙였어.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큰 소동을 벌이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미 나눴던 이야기들을 반복했고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어. 하지만 리처드에게는 지금 바로 존 자른다이스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강력히 권했지. 그의 성격도 숨기는 걸 싫어해서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갔고 우리도 같이 따라갔지.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 릭, 내 보호자가 주의 깊게 듣고 말했어. 우린 체면을 지키며 물러설 수 있어.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우리 사촌을 위해서 꼭 우리 사촌을 위해서야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해. 그러니까 법률 문제는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자. 리처드는 원래 성격이 참을성 없고 변덕스러운 편이라 그 순간 바로 켄지 사무실로 가서 수습 계약을 맺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신중함을 강조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볍고 밝은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 앉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었다는 듯 이야기했어. 내 보호자는 리처드에게 아주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다소 엄숙한 모습도 있었어. 그가 떠난 후 우리가 침대에 올라가려는데 에이다가 말했지. 존 사촌님, 혹시 리처드를 나쁘게 생각하시진 않죠? 아니야, 내 사랑. 그가 대답했어. 이렇게 어려운 사건에서 리처드가 실수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 그래, 내 사랑. 그가 말했어. 슬퍼하지 마. 아니에요. 슬프진 않아요. 존 사촌님. 에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리처드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조금 속상할 것 같아서요. 예약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내가 리처드 때문에 조금이라도 슬퍼진다면 그때야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난 불쌍한 릭한테 화내기보다 널 둘이 만나게 한 내 탓을 더 할 거야. 하지만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앞으로 시간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 그를 나쁘게 생각한다. 전혀 아니야. 내 사랑하는 사촌아. 그리고 너도 정말로 아니에요.
존 사촌님, 이의자가 말했어. 세상이 다 리처드를 나쁘게 생각해도 전 절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더 그를 좋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그녀는 두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조용하고 정직하게 말했어. 정말 진실 그 자체처럼 보였지. 나는 내 보호자가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딘가에 적혀 있을 거야. 어머니의 미덕도 가끔은 자녀들에게 닿는다고. 아버지의 죄만이 아니라. 잘 자. 내 작은 장미꽃아, 잘 자, 작은 여자야. 좋은 꿈 꾸길. 그때 처음으로 나는 자른다이스 씨가 이이다를 바라볼 때 그의 눈빛에 약간 그림자가 드리워진 걸 봤어. 예전에 불빛 아래 그녀가 노래할 때 그를 바라보던 눈빛이 기억났지. 아주 조금 전만 해도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눈빛은 달랐는데 이제는 변했어.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던 침묵 속의 신뢰 어린 눈빛도 원래만큼 희망차거나 걱정 없지 않았어. 그날 밤 에이드아는 나에게 리처드를 전보다 훨씬 더 칭찬했어. 그녀는 그가 준 작은 팔찌를 끼고 잠이 들었지. 1시간쯤 지난 후 그녀의 볼에 키스했을 때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을 보고 그가 그녀의 꿈에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나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 그냥 깨어 있었고 기분도 좀 우울했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마도 알고는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어쨌든 나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우울할 틈도 없게 만들기로 마음먹었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지. 애쓰다. 내가 우울하다니. 내가. 그리고 진짜 그래야 할 때였어.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거의 울고 있더라고. 내가 불행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행복할 이유가 수두룩한데, 이 배은망덕한 마음아. 하고 말했지. 만약 바로 잠들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안 되니까 당시 하고 있던 집 블릭하우스 장식 작업을 꺼내서 결심을 다지고 앉았어. 그 작업은 바늘땀을 모두 세야 했거든. 눈을 감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다가 그때 가서야 잠자리에 들려고 마음먹었지. 곧 정신없이 바빴다. 그런데 잠깐 멈춘 건 작업용 책상 서랍에 두고 온 실크가 필요해서였다. 촛불 들고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보호자가 거기 아직 앉아 있었다. 쟤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옆에 책은 무심히 놓여 있었고 은빛 섞인 회색 머리칼이 흐트러져 있어 손이 머리를 만지다가 생각이 딴 데로 간 듯한 모습이었다. 얼굴은 좀 지친 표정이었다. 갑작스레 그를 발견해 깜짝 놀라 말없이 멈춰섰다. 말도 못하고 물러서려던 찰나. 그가 무심코 머리를 쓸어 넘기면 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애쓰더. 내가 뭐하러 왔는지 말해줬다. 늦게까지 일하고 있구나. 얘야. 오늘은 잠이 안 와서 일부러 피곤하게 만들려고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보호자님, 당신도 늦었네요. 피곤해 보이는데 잠 못 이루는 걱정은 없나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니란다. 작은 여자야. 그 말투가 너무 낯설고 안타까워서 속으로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되뇌었다. 잠깐 있어라, 애쓰저. 그가 말했다. 내가 내 생각에 있었단다. 걱정 끼친 건 아니죠. 보호자님. 그가 손짓으로 살짝 말렸고 곧 평소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를 보면 아는 속으로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 아니야 라며 되뇌었다. 작은 여자야. 보호자가 말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 계속 생각해 봤는데 내가 내 자신에 관해 내가 아는 걸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는 건 거의 없지만 말이다. 보호자님, 내가 말했다. 전에 그 얘기 하셨을 때. 하지만 그 후로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끊으며 내가 하려던 말을 예상하고 말했다.
네가 내게 묻는 것과 내가 내게 말하는 건 다른 문제란다. 있어. 아마 내가 아는 걸 내게 알려주는 게 내 의무일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보호자님, 그게 맞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해. 그가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게 또 분명하게 대답했다. 내 사랑,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 내 처지가 어떤 남자나 여자 마음속에서라도 진짜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다면 적어도 너 자신만은 그걸 과장해서 불확실한 상상으로 괴롭히지 않아야 해. 나는 조용히 앉아 최대한 차분해지려고 애쓰며 말했다. 보호자님, 제가 어릴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에스더, 내 어머니는 내 수치다. 그리고 너는 그녀의 것이다. 곧 내가 올 거다. 너도 그걸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거다. 말을 되뇌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끄러움으로 손을 떼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한 번도 절대 느끼지 않게 해준 건 보호자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가 손을 드러내 말을 막으려 했고 나는 그가 감사받을 일이 아님을 알기에 더는 말하지 않았다. 9해가 지났다. 내 사랑.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는 은둔하며 사는 한 부인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엄격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어 내가 읽은 편지 중 가장 달랐다. 편지에는 아마 그 부인의 독특한 성격 때문인지 또는 내가 그 신뢰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지 그런 말이 적혀 있었다. 12살 고아 소녀 한 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소녀가 바로 너였고 그 편지는 내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그 부인인 애가 어른이 되기 전에 죽으면 너는 친구도 이름도 알려진 바도 없이 남게 될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내가 그 일을 끝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들었다. 너의 어린 기억들은 그 편지를 쓴 이가 얼마나 암울한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부인은 종교적인 왜곡 속에서 내가 죄가 없는데도 죄를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작은 존재가 어두운 삶 속에서 불쌍해져서 편지에 답장을 썼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입맞춤했다. 그 부인은 절대 자신을 만나지 말라고 했고 세상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대신 신뢰할 만한 대리인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캥지 씨를 대리인으로 정했다. 그 부인은 자신의 이름이 가명이라고 내가 혈연으로 연결돼 있다면 그 부인이 이모라는 것만 말했지. 그 이상은 절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그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잘 안다. 내 사랑, 이게 내가 아는 전부다. 나는 잠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본 것보다 자주 그녀를 보았다. 그가 밝게 덧붙이며 말했다. 나는 항상 그녀가 사랑받고 유용하며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매 시간 매일 나에게 2배, 20배 더 큰 보답을 한다. 그리고 더 자주 내가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 같은 보호자님을 축복한다. 아버지라는 말에 그의 얼굴에 잠시 전에 보았던 고민이 스쳤다. 그는 곧바로 그 감정을 눌러버렸고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 모습이 내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론 내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고 되뇌었다. 아니, 사실 그건 내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은 알게 될 일이었다. 잘 자렴, 내 사랑. 그가 이마에 입맞춤하며 말했다. 이제 쉬어야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생각하는구나. 넌 우리 모두를 위해 하루 종일 그렇게 애쓰잖아. 작은 집사야.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일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늘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아의 삶을 돌봐준 인연에 감사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손님이 찾아왔다. 일런 우드코트 씨였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해 놓았다고 했다. 배의 승선의 외과 의사로 중국과 인도로 갈 예정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 터나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그가 부자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홀어머니가 그가 의사 자격을 따는데 쓴 돈이 전부였고 런던에서 영향력도 없던 젊은 의사였기에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했고 부드럽고 능숙한 솜씨로 많은 이들을 돌봤다. 그는 나보다 7살 많았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지만 그는 우리에게 몇 년간 진료를 했다고 했다. 만약 앞으로 몇 년 더 견딜 수 있다면 이번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재산도 없고 그래서 떠나야만 했다. 우리를 여러 번 찾아왔고 우리는 그가 떠나는 게 안타까웠다. 그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고 유명한 의사들이 그를 높이 평가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을 때는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검은 눈이 반짝이고 자부심이 가득한 예쁜 할머니였다. 웨일스 출신이라며 오래전 유명한 조상 모건 F 캐릭이 있었다고 했다. 김렛이라는 곳 이름과 비슷한 곳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는 평생 산에 올라가 싸움을 벌였던 위대한 인물이라 했다. 크럼 리너라는 이름의 음유 시인이 그의 찬사를 담은 뮤리놀 리너드라는 작품을 썼다고 했다. 우드코트 부인은 그 조상의 명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들 앨런이 어디를 가든 자신이 좋은 혈통임을 잊지 말고 그에 맞는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인도에는 재산을 가진 예쁜 영국 여성들이 많지만 그런 혈통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혈통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순간 나는 괜한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설마 애의 혈통을 생각하거나 신경 쓸 리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아프게 스쳤다. 우드코트 씨는 어머니의 긴 말에 조금은 당황한 듯 했지만 너무 배려심 깊어서 티를 내지 않았다. 조심스레 화제를 돌려서 잔다이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의 환대와 우리와 함께한 아주 즐거운 시간들에 대해 말하며 그 기억을 어디를 가든 소중히 간직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씩 그의 손을 잡았다. 적어도 그들은 그랬고 나도 그랬다. 그는 에이다의 손에 그리고 내 손에 입을 맞추고는 긴 여행길에 올랐다. 나는 하루 종일 정말 바빴다. 하인들에게 집안일 지시를 내리고 후견인에게 보낼 쪽지를 쓰고 그의 책과 서류를 닦으며 여기저기서 집안 열쇠를 흔들었다. 밤이 깊어 창가에서 노래 부르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캐디가 들어왔다. 어머, 캐디. 정말 예쁜 꽃들이네.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정말 그래, 에스더. 내가 본 꽃 중 가장 아름다워. 캐디가 말했다. 프린스가 보낸 거야, 캐디. 조용히 물었다. 아니야? 캐디가 고개를 저으며 꽃을 내밀었다. 프린스가 아니야. 그렇구나. 캐디. 그럼 두 명의 연인이 있나 봐. 뭐? 그런 스타일로 보여. 캐디가 웃으며 되물었다. 그런 스타일로 보여. 내가 그녀의 볼을 꼬집으며 다시 물었다. 캐디는 웃기만 하며 자신은 잠시 왔다가 곧 프린스가 모퉁이에서 기다릴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나와 이이다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씩 꽃을 내게 건네주거나 내 머리카락에 꽃을 꽂아보기도 했다. 마침내 떠날 때가 되어 그녀는 내 방으로 나를 데려가 꽃을 내 드레스에 꽂아주었다. 나를 위해. 나는 놀라 물었다. 네, 에스더. 캐디가 키스하며 말했다. 누군가가 두고 간 거야. 두고 간 거라고. 가엾은 플레이트 양내서 왔대. 캐디가 말했다. 누군가가 아주 잘해준 사람이 1시간 전에 배 타러 급히 가면서 이 꽃들을 두고 갔어. 아니, 꽃 빼지 마. 여기 예쁘게 놔둬.
캐디가 조심스레 꽃을 정리하며 말했다. 내가 직접 본 건데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갔을지도 몰라. 그런 스타일로 보여. 아다가 웃으며 내 뒤로 다가와 허리를 활짝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 맞아. 정말 그래. 더든 부인. 아주 그런 스타일이야. 정말 그렇다니까. 예. To be continued.